딸, K-팝 콘서트? 매진 임박? 찬스다. 가다번호 비밀번호 CBC 공인인증서. 복잡하긴 3초면 결제 끝. 저한테 티켓이 있습니다. 자넨 전 야근입니다. 역시 오과장. 페이나우는 3초면 결제 끝. 이제 오차장인가? 토마토 투자자문 수수료 혼합형 일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운용금액 부담이 적고 성과 수수료 부담이 적은 수수료 혼합형 일임 서비스만의 특징. 투자자문 대표 운용력, 정종현 운용력이 더블 챔피언 일임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적극 투자형,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 추구. 마켓 리더형, 저평가 종목 발굴 전략. 더블 챔피언 일임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28-3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양이가 행복한 곳은 어디 없냐? 몰라? 너희 거기 모르냐? 고양이 나라. 뭐? 고양이 나라? 거기 어디야? 어디야? 나 어디냐고? 아, 모른다고. 고양이 나라를 알고 싶다면 우리 가족 첫 번째 뮤지컬 캣 조르바. 너희는 어떻게 공부하냐? 안 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수학 천재 조르바 몰라? 수학 천재라고? 내가 먼저 만날 거야. 놀면서 공부하고 싶다면 우리 가족 첫 번째 뮤지컬 캣 조르바. 요즘 같은 장에선 선물 거래하면 돈 좀 벌 텐데 선물은 증거금이 너무 많이 들어. 모르셨구나. 소액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불법 대여 계좌 이런 데 아니야? 아니에요. 가까운 은행에서 본인 명의 선물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는 당연히 해당 증권사의 HTS로 거래를 하면 되고요. 해당 계좌에 40만 원 이상 있으면 나머지 부족분은 투자대회를 통해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회? 선물 배틀 토마토 선물 모의 투자대회입니다. ETF 대회도 있습니다. ETF도 수상시 투자금을 지원해줍니다. 투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신개념 토마토 모의 투자대회 지금 도전하세요. 국민이 함께 지키는 선선선 캠페인.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선.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의 출발, 질서 유지선. 모두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배려 양보선.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이 캠페인은 KB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3월) 넷째 주 토마토 투자자문 서울 강연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3월 28일 오후 1시 서울 대신증권 청담지점에서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역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투자자문 강연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장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윤석입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풀리시죠?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이 네. 조금 더 이제 원만해지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시장이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 FOMC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한 가지 핵심적인 게요. 예전에 그 실업률 기준하고 물가 기준으로다가 이제 FOMC에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권 여부를 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 지수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코어 PCE 물가 상승률 급건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 정도의 육박을 결국 하려면은 금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금년에는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내년 정도나 가서야 그것이 사실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FOMC에서 나온 얘기가 합리적인 그 레이트를 인플레이션율을 2%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올해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그렇다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그 충격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주세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네네. 안도 랠리가 나오는 이유도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플레는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는 디플레 공포에 그동안 시달려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상 디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그동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나 경제가 위축이 됐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또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그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더 천천히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아마 적정 시기가 되면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하겠죠. 근데 그 시점은 여하튼 조금 더 늦춰지는 것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미리 매를 맞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경과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이번 주 주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수열전 라운드 1 액티브엑스 폐지 간편 결제 관련주 뜰까? 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공인인증서 관련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문제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서 측에서는 또 액티브엑스가 또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의 안은 공인인증서도 개선이 되고 액티브엑스도 개선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액티브엑스가 폐지가 3월 말경부터 아마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간편결제 관련주들이 일전에 한번 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조정인데 다시 한번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뜰 수 있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온라인 쇼핑 시에 액티브엑스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유 그리고 일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자,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아무래도 네. 다음번부터 한번 제가 바톤을 넘기겠고요. 네. 이번 주까지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아실 거예요.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는 내가 좀 본 것 같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액티브엑스인데 액티브엑스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모르죠. 액티브엑스가 도대체 뭐야? 근데 그림을 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그림 1번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게 바로 친숙한 뭐 액티브엑스 팝업 그림 1에 나와 있죠. 예. 자, 이거죠. 네, 이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제가 개념을 말씀을 안 드려도 저게 바로 액티브엑스구나.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인인증서 가지고 들어가서 또 이런 창이 한 개가 뜨는 게 아니에요. 또 정부 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국세청 같은 데 가서도 이제 홈택스 신고하다 보면은 진짜 한 10여 개 이상이 뜹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은 내가 내는 세금이고 보안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쇼핑 같은 경우 하는데 이런 게 막 떠가지고 10개, 20개 뭐 이렇게 뜨면은 그거 어디 쇼핑할 맛 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죠. 바로 이게 액티브엑스의 문제고요.
이걸 개선하자는 거예요. 네, 이런 건들을 개선하자 이런 부분이고 개념을 한번 알아볼까요? 개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플러그인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동영상 같은 경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 쓰이는 플러그인의 일종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싸이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우리가 또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나오죠.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했다면 지금의 싸이는 없다 이거예요. 예. 싸이 그 노래 좋지 않습니까? 그 조회수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액티브엑스가 깔아가지고 볼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싸이는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액티브엑스는 결제를 귀찮게 만들어서 과소비를 억제한다. 반어법이죠. 그만큼 쇼핑이 더 번잡해지니까 쇼핑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네, 떨어집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국내 내국인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요. 좋은 말로 하면 적응이 돼서 쇼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국인들 말이죠. 역직구. 해외에서 우리 상품을 사려고 인터넷에 들어왔는데 액티브엑스 계속 깔리는 거 나와보세요. 한국말도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바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해외 역직구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상품을 많이 팔자 이겁니다. 그죠? 내국인들도 물론 간단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국인의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유는 내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강조드린 해외 역직구 쪽에 한국 쇼핑을 간소화하자.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액티브엑스 대신에 HTML5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HTML5로 이거 100%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나온 게 exe 파일이에요. 이번에 그걸로 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HTML5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주로 반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거 액티브엑스가 그 exe 파일로 바뀐 거지 실제로 아무런 개선이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상적인 거는 HTML5로 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유를 우리가 좀 명약관하게 좀 알아봤고요. 자,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그 작년 12월에 몇 개 카드사가 이미 액티브엑스 폐지했습니다. 근데 3월 말부터 3월 26일이에요, 정확히. 그때부터 5개 신용카드사, 나머지죠. 신한, 현대, 롯데, 삼성, 하나. 얘네들이 다 그 신용카드사들이 액티브엑스 폐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xe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exe 방식은 그림 8번에 나와 있죠. 예, 그림 8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exe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정부 탈 액티브엑스 전략 중에서 그림 8번을 보면 나와 있죠. 그림 8번을 보면 나와 있. 7번이네요. 7번. 예. 7번이네요. 정부의 탈 액티브엑스 전략은 그림 7에 나와 있는데 exe 대체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대체 기술을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파리라든가 이런 데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본인 인증 절차의 번거로움은 잔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이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말부터 5개 신용카드사가 액티브엑스 폐지하고요. 4월 말부터는 카드 결제 시에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순수하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보안 프로그램도 내려받지 않고 바로 액티브엑스 폐지한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봤는데 잘 설명을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전문가님. 네. 지금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사용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아마 지금 전 전문가님 말씀을 드렸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요약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 우리가 액티브엑스를 폐지하는 이유는 사실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편했다는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한번 결제하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결제를 해야 되고, 한번 결제하는데 여러 창을 또 경유해서 결제를 해야만 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매우 불편했다라는 데서 아마 이번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다운받을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국내에서만 표준화돼서 사용을 했고요. 사실상 뭐 운영 체계가 다르거나 또 브라우저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상당히 불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카드 업계 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EXE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카드 업계 쪽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로그인만 하면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국이 페이팔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그런 대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런 그 간편 결제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방식을 쫓아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다 편리하게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뭐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점을 해외 역직구족이 쇼핑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많이 접근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님은 좀 불편함 해소하는 쪽, 네, 그쪽에 좀 초점을 둔 부분, 요 부분이 조금은 이제 차이 나는 부분, 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정하고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간편 결제 시장의 전망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 결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액티브엑스도 폐지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결국 이제 결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간편 결제가 좀 그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원 클릭, 한 번만 클릭함으로써 결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만 아마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인데, 자,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요, 좀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페이가 등장이 되게 되죠. 아마 7월 달에 아마 등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간편 결제 시장이 뭐 페이나우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그리고 페이코, NHN엔터의 페이코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좀 변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삼성페이는요, 그 상당히 다양하게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카바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코너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삼성페이가 등장하면서 결국 이제 경쟁이 심해진다는 그런 약점도 있지만은 핀테크 저변이 상당히 증대하게 되는 그런 건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 11인가요? 네, 그림 11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건들의
국내 해외 송금 방식이 이제 나왔는데 뭐 페이팔도 있고 중국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페이 있고요. 옐로페이 인터파크, 뭐 미국의 스퀘어 캐시, 그리고 중국 위챗 건도 있고 뱅크월렛 카카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요 부분보다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여기 장단점도 다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도 있고 안 친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친 데가 더 아무래도 조금은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페이가 결국 등장하면서 조금 더 삼성페이가 범용성이 굉장히 증대한 그런 삼성페이입니다. 그러면서 핀테크 저변이 넓혀지는 것이 강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은 좀 있지만 저변이 넓혀지는 효과는 모두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만 이제 세 번째로 그 경쟁 심화 가능성이 증대하는 거, 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코너에서 제가 또 그 삼성페이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간편 결제 시장 전망에 그래서 이제 대해서. 삼성페이 쪽을 좀 이렇게 네. 주력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간편 결제가 기존의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우리가 크게 포탈로 보면 네이버와 그 라인의 글로벌 가입자 수가 5억 6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6억 명을 이미 돌파했다고 하고요.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톡 가입자가 1억 4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포탈 업체들이 결국은 그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주력했던 기업들이 이제 사업 영역을 모바일을 사업의 중심축으로 이제 넓혀가면서 보시면은 그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면서 간편 결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국내에서도 보면 NHN 엔터 쪽에 또 간편 결제 쪽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화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는 쇼핑이고요. 카카오페이는 메신저를 통한 선물 기능을 좀 부각을 시켰다고 하면 NHN 엔터는 게임과 예약 결제 시장을 파고드는데 주력을 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전부 특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하면서 모바일 쪽의 시장, 결제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등장했던 문제가 이제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시장에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보완적인 측면, 뭐 그런 측면을 이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사실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소주제에서 또 다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간단히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하반기에 공개되는 게 이제 삼성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페이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이제 크죠. 삼성페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 그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전망,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저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삼성페이의 강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범용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결제 업체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결제 업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페이나우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페이라든가 페이코라든가 이쪽들은 조금은 이제 한쪽 부분의 수단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결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카드를 이렇게 긁었지 않습니까? 긁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그네틱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마그네틱 시대에서 NFC 시대로 넘어오는데 NFC는 뭡니까? 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대면은 결제되는 거죠. 그렇죠? NFC가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들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 탈 때 그 NFC 단말기에다가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NFC가 그렇게 편리하긴 한데 마그네틱이 있는 부분은 또 마그네틱이 있는 부분은 또 그 거기에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그 카드 인식기에도 인식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마그네틱도 인식이 되고 또 NFC도 인식이 되고 범용성이 이제 넓어지지 않습니까? 범용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삼성페이 같은 경우가 그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NFC도 커버되죠. 예전에 그 마그네틱 쪽도 커버가 되죠. 그리고 바코드 있죠. 바코드라는 거 있습니다. 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삼성페이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범용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삼성페이에 다른 업체들이 다 잠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그 계열사라든가 저변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점들도 많죠. 다른 그 네이버라든가 또는 뭐 페이커라든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가서 가맹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그런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계열사 등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페이의 등장으로 핀테크 저변이 넓혀질 가능성은 좋은데 경쟁 측면에서는 삼성페이에 많이 다른 업체들이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규모 자금 집행 가능성이 삼성은 적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하튼 삼성페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저변이 넓혀지면 파이가 커지면 나머지 업체들도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장 확대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결제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특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뭐 NHN 엔터 쪽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한다든가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쪽에 특화. 이런 식으로 특화 시장이 확대가 될 개연, 세분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쟁은 있지만 삼성 쪽이 유리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살 길은 있다. 세분화하면서 특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역시 이렇게 날카롭게 딱 요점만 정리를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시청자들이 딱 들으셔도 한눈에 삼성페이가 뭐다 하는 거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삼성페이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그 결제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올 정도로 일단 뭐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삼성의 막강한 유통망이고 지금 국내 스마트폰의 연간 판매가 1,400만 대라고 하면 이 중에 60%가 삼성이 점유하고 뭐 막강한 정도의 모바일 최강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갤럭시 S6가 일단 출시되고 나서 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첫 선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사실상 뭐 파괴력은 대단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근거리 무선 방식이라든지 또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로 줄여서 MST라고 하는 거고요. 또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 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에다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하는 앱카드 방식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알리페이 이런 결제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절차가 참 번거롭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방식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삼성페이가 지금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을 보면 지금 애플페이가 지금 보면은 실제로 아이폰 6를 보유한 사람들 중에 애플페이를 통해서 결제한 그 비중을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 비중은 6%에 불과했다. 그럼 과연 삼성페이가 나오고 나서 상용화나 법용화가 가능할 것이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작년도에 가계소비 지출이 65.5%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전자결제, 간편결제를 이용한 결제 방식이 초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삼성이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미리 발달을 해버리니까 사실 보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 신용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제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미 발달을 해 있는데 그래서 더 불리한 것 같아요. 먼저 갔다가 다시 뒤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어떤 보안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발전 과정이 없다가 이런 간편 결제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쉽고 발전이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진도를 나갔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네네. 때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또 상당히 많이 노출돼서 피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사실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네. 좀 꺼려지는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게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지금 영국 쪽에서 보면 모바일 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법용화, 상용화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소비자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은행이 책임을 질 것인가인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들이 책임을 안 지고 은행이 책임을 지되 어떤 보장 장치를 마련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안이 허술하더라도 괜찮은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뭔가 사고가 나면은 은행에다 그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보안에 신경을 은행들이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미리 앞서갔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가 참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좀 역으로 좀 되돌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차라리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발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처음부터 그냥 간편 결제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삼성페이 쪽에 대해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간편 결제 관련주가 투자가 유망하냐?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먼저 예스냐 노냐로 대답을 한다면은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답니다. 저는 아니다고 간편 결제 관련주 투자 유망하지 않다고 전문가님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스 노로 답변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은 노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는 노라고 생각이 들고 전문가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시세는 일전에 나버렸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시세는 크게 났기 때문에 크게 났으면 또 한번 쉬어야죠. 쉬어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요. 이게 7월 초에 삼성페이가 출범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한번 또 다시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 4월 달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미 한번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첫 번째로 그래서 이미 시세 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지만 삼성페이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예를 든 종목은 단지 한 작은 범위의 일예일 뿐입니다. 이거 외에도 아마 조사해 보시면 삼성페이 관련주가 더 나은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기 제시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액티브엑스가 폐지되는 게 26일부터니까 그쪽 관련주들하고 같이 잠깐은 뭐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요즘은 좀 빨리 전개가 되니까 1박 2일 코스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유념해서 그쪽 움직임을 좀 보시면 초단타 매매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중타 이런 매매는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5, 6월 경에 저점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거에 뭐 한중 FTA라든지 뭐 후광통이라든지 이런 쪽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역직구 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었고요. 그러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냈었고 또 시장의 관심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 소위 간편결제주들이 지금 단기 상승, 단기 급등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차트 모양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조정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페이, 갤럭시 S6 출시와 또 삼성페이가 맞물려지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와 같이 전자결제주들이 동반급등하는 흐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페이라든지 실질적인 수혜주들만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내지는 단기 매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뭐 제가 볼 때 단기 수익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지만 과거와 같이 전자결제 테마주로 들어가서 뭐 짭짤한 수익을 내겠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부 토탈적으로 보면은 삼성페이 쪽 관련주 이런 쪽들을 좀 긴 맥락하에서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이제 공통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해외 직구를 위해서 지금 간편 결제라든가 이 액티브엑스 폐지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EXE 그 프로그램, EXE 파일 그거 이외에 좀 더 진짜 그 100%의 HTML5 쪽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그런 뭔가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2부 맞수 동맹이죠. 맞수 동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